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GDP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과거의 위상과 달리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망했다 급격한 성장으로 세계 2위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했던 일본은 30년 전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장기 불황의 대명사가 되었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에 이어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2012년 말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인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을 추진합니다. 돈을 풀어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는 실패합니다. 물가는 2014년 한 차례 2.7%를 찍었을 뿐 이후 한 번도 2%를 넘지 못합니다. 물론 아베노믹스로 앵고 현상이 일부 시정되고 주가도 올랐으며 기업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제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책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의 저자 데이비드 애킨스는 영국 출생의 골드만삭스 일본 전문가 출신으로 오랜 기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부인입니다. 그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국뽕에 빠져있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일본 경제를 바라봅니다. 물론 일본이란 나라에 애정이 있으니 이런 책도 썼겠지만 말이죠. 저자는 이대로면 정말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주장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사상 최악의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선진국들 대다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들여다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심각합니다. 2060년이 되면 일본의 인구는 현재 인구 대비 무려 32%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심각하다고 알려진 우리나라가 5.6% 감소한다고 보는데 일본의 32% 인구 감소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젊은이가 많은 경제에서는 소유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제조업이 발달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요양 등의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 구조의 중심이 이동하며 생산성이 낮은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 전반의 소득 상승을 억제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돈을 덜 쓰게 되고 수요가 줄어드니 기업들은 더 싸게 물건을 내놓고 기업들의 생존 경쟁은 심화됩니다. 생산자의 가격 경쟁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원가 절감 노력을 하게 되고 노동자에 대한 분배 비율이 줄어듭니다. 노동자 분배 비율이 줄어들면 소비 주체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제품 가격을 낮춰도 소비를 해줄 소비자가 없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인구 감소에 있지만 이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인구 증가 국면에서 유효했던 전략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뜯어고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원인들이 고쳐진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경영 전략이 저차원 자본주의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차원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경영 철학은 가격 경쟁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의 대량 생산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은 세분화되고 특화된 분야의 기술력은 높아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기술력이 낮습니다. 관리직과 노동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계급수가 많습니다. 반면 고차원 자본주의는 품질을 중요시하고 전문성이 높고 커스터마이징된 상품을 추구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보다 멀티태스크 능력을 중시하며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차원 자본주의에 특화된 일본 경제는 부가가치가 낮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쉽게 빼앗기며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이 취한 전략은 고차원 자본주의에서 저차원 자본주의로의 이행이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1990년 기준 세계 10위의 생산성은 현재 28위로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설비 투자, 급여,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일시적인 이익을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생산성은 선진국 가운데서 2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이 수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수출 총액은 세계 4위로 수출 대국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구 1인당 수출액을 보면 세계 44위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워낙 많아 수출 대국처럼 보일 뿐 상대적 개념으로 보면 수출 소국인 셈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내국 시장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환경이라면 내수 시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독일이나 스위스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비율이 높지만 일본은 수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야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일본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매우 낮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다른 선진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막상 자국의 잠재력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일본 경제가 중소기업 위주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사실 대기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 노동자의 질이 높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재평가 측면에서 세계 4위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28위 수준으로 낮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인재평가는 24위이지만 생산성은 9위입니다. 미국은 직원 수가 2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49.8%에 이르는 반면 일본은 단 12.9%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설비 투자에 여유가 생기므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당할 수 있는 설비가 충실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직원 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급여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 여성의 경제 참여도 대기업이 많아져야 수월해집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유연한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중소기업을 동경하는 경향이 큽니다. 변두리 마을 공장이나 오래된 장인, 노포기업 등 중소 영세기업이 최선을 다해 돈과 힘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는 내용의 소설이나 드라마를 좋아하고 히트를 치죠. 인구가 증가하는 고도성장기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만들어져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취직하는 게 필요했겠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중소기업은 비효율을 증가할 뿐이죠.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수가 줄어들면 고용이 줄어들고 기술이 없어진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는 중소기업은 결국 망하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그만두고 적극적인 기업 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낮은 최저임금입니다. 생산성과 최저임금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으니 최저임금이 높을 수도 있고 최저임금이 높아서 생산성 높은 일만 하게 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생산성 낮은 기업들을 강제로 변화시킵니다. 노동력 따먹기로 유지하던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 전략을 고민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근로자 전반적으로 기업의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도 늘어나게 되겠죠.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직에 따른 이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도 취직할 의욕이 생겨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늘어난 인건비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여 더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비싸게 팔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무려 16%가 인상되었는데 이로 인해 실업자가 증폭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재평가는 32위에 불과한데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자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정도의 충격을 주는 것이 딱 좋으며 기업의 도산이나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을 정도가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실제 영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실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논문들도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건 일본인데요. 현재 한국의 부작용 사례를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재평가 4위에 잠재력 높은 일본인들을 낮은 임금으로 썩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연 일본을 제끼려는 한국의 큰 그림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책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를 통해 일본 경제가 위험한 이유와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인구 증가 시대로 강제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지금,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